도내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소동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진상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지역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짚어보기로 시작합니다. 올해로 도시 환경에 의무적으로 문화적 이미지를 입힌 지 24년째입니다. 1995년부터 건축물에 미술 작품을 설치하는 게 의무화가 되면서인데요. 하지만 제도가 20년이 넘다 보니 오랜 악심도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어떤 폐단들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제도가 시행된 지 24년이 지났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그 폐단이 없어지지가 않고 있는데 이 법적인 근거가 이제 마련된 지 24년 전에 마련됐는데 이 문화예술진흥법에 이제 근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법에 보면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새로 짓거나 아니면은 그 정축을 할 때는 네. 이 건축물을 이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은 건축비의 이제 100분의 1 범위 이내에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건축주가 이 미술품을 설치를 하지 않으면은 이 미술품 그 예술품의 설치 비용의 70%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이제 납부를 할 수 있고요. 이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기에 이제 건축을 짓는 과정에 예술품을 이제 설치하는 과정에 뭐 건축주라든지 예술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주 불법적인 커넥션 고리가 지금도 이제 끊이지 않고 있는데 뭐 우리 경남 방송에서도 뭐 여러 차례 제가 이제 보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축물의 그 예술품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엘리베이터죠. 예. 그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잘 기억하는 이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신정아 씨의 어떤 그 로비 의혹, 그 다음에 국세청 간부라든지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그 화랑의 조직적인 개입, 뭐 여러 가지가 사례가 있는데 2006년에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국가청렴위원회가 조형물 리베이트의 관행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제 공식적으로 지적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청렴성 제고를 위한 어떤 제도 개선을 권고를 했는데 이 제도 개선 내용을 보면은 우리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제 비슷한 양상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경남의 이제 폐단 사례들을 이제 몇 가지 짚어보면은 아파트를 지을 때 이제 아파트 조합에서 어떤 그 미술품을 설치하는 과정에 수수료를 요구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미술품의 건축 비용을 나눠 갖자든지 아니면은 미술품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건축사가 중간에 개입을 해서 중간 수수료를 챙겨가는 이런 뭐 여러 가지 행위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5가지로 이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주위 경관과 맞지 않는 이제 그 건축물, 그다음에 부실한 계약, 그다음에 건축주와 대행사가 이제 짜고 치는 소위 말하는 짬짬이 계약, 그다음에 일부 그 예술가들의 독점, 네. 그다음에 관리 부실로 인한 애물단지 어떤 그 예술품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5가지 정도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데 예. 뭐 이런 그 관리의 책임 역시 지자체죠. 그래서 지역 사정에 맞는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경남도가 이제 이번 달까지 이런 대안을 내놓는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좀 주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처럼 경남도가 공정성 확보 방안을 찾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뭐 이 폐단을 하루아침에 뿌리 뽑는 건 힘들 것 같고 어떤 부분부터 좀 고쳐나가야 될까요? 저희 구체적 수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공공미술 포털 사이트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경남 도내에 최근 5년간 설치된 작품 한 300개를 살펴봤더니 이제 중복된 유사한 작품들, 그다음에 같은 작가가 한 작품들이 수두룩했고 신진 작가들한테 기회가 너무 안 가고 있고, 예. 그다음에 더 들여다봤더니 협회나 이제 뭐 단체 뭐 간부의 작업들이 너무 많고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 미술품을 심의하는 그 부서가 어디냐면 경남도에 이제 문화관광부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공무원 2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28명이 이제 돌아가면서 심사 인력 풀로 들어가서 이제 한 건당 할 때마다 10명씩 들어가서 심의를 하는데 외부 인사들도 많고 지역 네. 현안 모르는 분들도 많고 그 10명이서
뭐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고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 짬짬이 계약, 이중 계약 같은 것들은 걸러낼 방법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조사 권한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고 사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건축에서도 이번에 경상남도에서 공공건축가 제도라고 해가지고 신인 건축가는 능력 있는 건축가들에게 기회를 주고 네. 그 건축가가 어떤 공사 기획부터 준공까지 전체를 조금 총괄하고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제도를 도입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조례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공모제를 하는 거죠. 그냥 집주인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모를 해서 좋은 작품들을 골라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한 심의라는 것은 그 작품이 되냐 안 되냐 수준의 간단한 선별 과정이고 예. 공모는 좋은 작품을 뽑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형태죠. 그리고 이제 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그 미술 전문 기관 등 이제 대행을 해서 거기서 선점을 할 수 있도록 그럼 작품의 퀄리티가 올라가겠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입법 예고를 하고 있고 서울과 세종시는 지금 이미 원하는 건축주들에게만 공모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특히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번에 이제 대행제도 도입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 예술가들도 하나의 노동자로 간주를 해서 보험 가입을 의무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들에게 주는 수가를 일정 객관적인 수치를 정해가지고 그 수치 이하로 이렇게 뭐 담합을 한다거나 깎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구체적 절차들이 몇 가지가 들어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업체가 이게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작가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고요. 경상남도도 이달까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내놓기로 지금 한 상태입니다. 좀 지켜봐야겠죠. 예. 좀 궁금증이 드는 게 미술 작품을 길거리에 설치하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꼭 이렇게 의무화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의무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워낙에 그렇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어떤 미술에 대한 문화에 대한 그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조금 공공 문화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공공성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네. 건축주 개인의 취향 또는 뭐 뒷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없애야겠죠. 이게 이제 처음에 문화예술진흥법 1972년도에 제정되면서 미술 장식 설치를 권장을 했어요. 예. 그다음에 1982년 10년 후에는 건축물 일정 규모 이상에는 미술품을 설치하도록 이제 했고 1995년도에 대통령 공약에서 의무화가 됐습니다. 쭉 이제 점점 더 탄탄하게 제도가 이제 됐는데 문제는 25년이 지난 동안 개념도 많이 변했을 거 아니에요. 미술품에 대한 개념이 일단 변했기 때문에 그 개념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쓰니까 문제죠. 그래서 그 개념을 좀 잠깐 살펴보면 이게 이제 지금은 미술이라고 볼 수가 없고 또 조각가나 이런 분들의 전유물도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리고 오픈된 공간에 공공이 다 향유할 수 있는 이런 미술품이라는 개념이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제목부터가 건축물에 해당되는 미술 장식 이게 아니라 네. 조형물이라고 표현을 쓰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개념이 예전에는 미술품을 혼자서 이게 건축주가 보거나 자기 집에 걸어놓고 보는 그 개념이 환경조형물, 공공미술, 공공공간, 뭐 심지어는 미술품과 건축물이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는 경향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제가 사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 몇 개만 보여드리면 뭐 마망이라고 하는 거미 이 작품인데 이 밑으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놀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주변 경치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대한 조형물일 수도 있고 또는 시민들이 이렇게 누워서 놀고 있는데 하늘을 보면 그 유리판이 있어가지고 자신이 누워 있는 곳을 봤더니 집 모양이거나 좀 특별한 것 근데 같습니다. 어떤 건축적인 이런 장치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개념 자체가 예전처럼 그냥 단순한 덩어리 조각이라든지 미술품 하는 그런 데서 공공성이 굉장히 강화된 사람들이 거기서 올라타고 놀 수 있는 미술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개념 정리부터 다시 해야 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공미술 시민 발굴단 그래서 이 미술 어떤 전문가들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이건 우리가 굉장히 편하고 즐겁고 좋다는 걸 평가를 해서 점수를 주면 그런 미술가들에게 더 작품이 많이 가도록 하는 그런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사실 제일 가장 이상적인 것은 건축 설계 단계에 아예 그 미술품을 미리 집어넣어 가지고 마치 현상 설계하듯이 그 안에서 처리를 하면 훨씬 더 이게 과정이 투명하고 깨끗해질 텐데 뭐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정말 공공성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었던 지난 일요일 통도사 매표소 입구에서 70대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커 고령 운전자의 운전 자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 이 내용 고민해보죠. 자, 인명피해가 정말 컸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되었고 경찰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12일이죠. 부처님 오신 날인데 그 통도사 경내에서 통도사 경내를 향하고 있던 그 관람객들을 이제 이 승용차가 덮쳤는데 운전자는 75세 고령자로 알려져 있고요. 예. 차종은 체험형 승용차로 알려져 있고 지금 뭐 조사를 한참 진행 중이지만은 대부분의 견해가 그 가속 페달을 밟았지 않나 여기에 이제 무게를 두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동시에 그 급발진에 대한 부분도 이제 같이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안타깝게도 이제 그 자리에서 숨진 그 여자분과 중경상을 입은 그 딸은 그 부모 엄마와 이제 딸 그런 관계도 있고 또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또 두 명은 굉장히 그 중태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정말 안타까운 네. 사고인데 정확한 원인은 앞으로 좀 짚어봐야겠지만 이 사고를 보면 70대 고령 운전자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관이 좀 있을까요? 당연히 연관이 있고요. 이제 혹자들은 그 단순히 노령화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동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그런 이야기는 이 사건의 본질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고 화면을 잠깐 보면 차단기 통과했다가 갑자기 사람들 많은 데서 급속 발진을 하거든요. 예. 이제 이렇게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순간의 사고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을 노인의 어떤 권리나 이런 걸 대접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공공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네. 이건 이 인지성 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졸음운전하고 같은 개념으로 저는 취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65세 이상이 보유한 운전면허가 10%가 채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네.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고령 운전자의 사고 수치 좀 확인이 됩니까?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령 운전자가 사고로 이제 그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차지한 비율은 매년 그 한 3%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22%가 넘었는데요. 전국적으로 만 그 62세 이상 고령 운전 면허 소지자는 올해 4월 말 현재 약 316만 명인데 이 중에서 경남은 약 9.2% 19만 명 정도가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그 경남에서도 보면은 고령 운전자 사고나 또 고령 운전자가 보행을 통해서 일어났던 사고가 전체 사고의 약 50% 정도 수준입니다. 굉장히 예. 높은 수치죠. 예, 일단 이번 사고가 난 후에 경남경찰청이 대책을 좀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가 워낙 급격히 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좀 정책의 속도가 늦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경남경찰청에서 하고 있었던 이전 정책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고령 보행자와 운전자들 안전을 위해서 그 노인 보행자나 운전자 사고 다발 지역의 교통 안전 시설 확대 네. 너무 당연하죠. 그다음 보행 신호 늘리기, 보행 그 시간 체계 개선, 그다음에 찾아가는 교육, 뭐 이장단들에게 교육을 한다거나 굉장히 소극적이고 너무 그냥 상식선에서만 해왔는데 예. 이제 앞으로 이분들이 이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신체 능력을 고려해서 조건부 어떤 면허를 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사업용 자동차 고령 운전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방법을 예. 면밀히 연구를 하고 있고 정부하고 협의를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서는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이제
시행을 하려고 경남도의회하고 이제 협약을 하고 있는데 예. 그게 어떤 제도냐면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본인 운전면허증을 자진해서 반납을 하면 거기 이제 10만 원이 들어있는 선불 교통카드를 주고 또 이제 다른 어떤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50%까지 할인을 해주는 이제 그런 제도인데요. 지금 현재 부산시, 서울, 양천구, 경기도 일부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조사가 재밌는데 부산시에서 2018년 7월에 이제 실시한 1년간 통계를 조사해봤더니 네. 부산시 그 고령 운전자 절반이 이걸 신청을 해가지고 오. 2017년 대비 1년 동안에 교통사고가 41.6%가 감소를 했습니다. 예. 분명히 가시적 성과가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계속 음주운전을 할까 또 이렇게 사고 운전을 할까 걱정이 돼서 네네. 아예 그냥 10년치 택시비를 드리고 몇백만 원을 드리고 예. 차를 제가 폐차를 시켰거든요. 오. 근데 그만큼의 어떤 사회적 비용, 우리 가족들이 스트레스 받고 하는 걸 감안을 하면 네. 그 정도 비용을 충분히 지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예를 들면 청년들이 이거 그 10만 원씩 주면 뭐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사회 전체적인 어떤 기회비용으로 봤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분명히 잦은 반납의 성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잦은 반납으로 네. 고령 운전자의 발을 묶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이런 네.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떠십니까? 네,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은 사실은 뭐 의무적으로 이제 그 자진 반납 제도를 이제 택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일본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외국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도 더 이제 강제적으로 면허를 갱신하는 문제, 그 다음에 운전자의 심리 상태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이제 운전 면허를 주는 제도, 뭐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는 98년도에 일본이 이제 이거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벤치마킹을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시가 제일 먼저 도입을 했고 경남에서는 우리 합천군이 제일 먼저 도입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진주시 그 창군이 이제 도입을 해서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경남도도 이제 곧 그 조례를 만들어서 자진 반납 제도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제도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노인 문제는 첫째는 강제적으로 노인 운전을 그 못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제도적으로 그에 맞는 그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죠. 교통 인프라를 확충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면허를 반납함으로 인해서 어떤 거기에 따른 교통 복지 문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노인 운전 문제는 이제 각 지자체가 조례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이제 지자체 한 곳을 넘어서 우리 국가 차원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이거는 이제 지혜를 같이 모아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정말 말씀처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만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결국은 이동권이 우선이냐, 공공의 안전이 우선이냐의 문제인데 당연히 이렇게 되면 공공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는데 장애인 운전을 우리가 금지하지는 않잖아요. 예. 하지만 그분들이 운전을 할 때 굉장히 엄격한 기준, 정말로 안전한 운전이 가능한지를 검사를 하거든요. 예. 그것과 똑같이 엄격한 검사를 하고 거기에 조건에 맞는 분들에게만 운전면허증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2019년도에 도로교통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면허증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를 기존에서 5년에서 3년으로 줄였고 그다음에 갱신 전에 반드시 2시간 교통 안전교육이 있어야 된다. 예. 너무 적잖아요. 상식적으로 봐도. 그래서 이제 거기다 더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제 김민기 의원이 5년마다 교통 안전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또 시행하도록 하는 그걸 교통법을 개정안을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쭉 보면 주기의 실효성이 너무 짧고 예. 그다음에 적성 검사의 질 얼마나 정밀한 적성 검사를 할 건지에 대해서 언급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표지판 크기를 20% 확대하고 그다음에 신호등에서 빨간 등이 들어오면 또 보조 표지판이 또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실버 마크를 붙여서 우대를 해준다, 자진 반납 우대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실버 마크 부착된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금지하는 법도 있습니다. 예, 정말 다른 나라 사례도 연구를 해야겠지만 교수님 사례처럼 좀 가족들이 우리 가족을 고민해서 개인적인 방안을 좀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고를 보면서 이제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시대에 맞는 제도적 개선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시점이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